3월 13일 시작할게요. 오늘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오늘 8개가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오늘 좋은 글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되게 아까웠는데, 네, 오늘은 볼만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이게 한국일보죠? 김종필 편지. 이 보셨죠? 88년생 이동수 정정청 어제 우리 봤던 그 필자예요. 똑같. 참 젊은 친구들 그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88년생이라는 게 좀 더 신기한 게, 이 88년생이시면은 삼김 시대를 겪어봤다고 해야 되나? 그쵸? 굉장히 젊은데, 이 88년에 이 상황을 자기 태어나던 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했겠죠. 직접 뭐 신문이나 언론으로 보지는 못했겠지만, 이게 이제 두 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일단 제목부터. 김종필의 편지가 보여준 삼김시대 품격. 이 편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손편지잖아요. 뭐 붓글씨로 썼는지 뭘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손편지란 말이에요. 손편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디지털이 아니라 이런 카톡이 아니라 아날로그잖아요. 또 아날로그는 낭만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삼김시대 정치가 어떤 아날로그의 정치, 낭만의 정치, 좀 전 그런 맥락으로 좀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죠. 이때 88년대 뭐 인터넷이 어디 있겠어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죠?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손편지, 낭만의 정치, 좀 그런 게 드러난 글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읽어보셨죠? 이때 이제 13대 총선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1987 영화 1987 보셨잖아요. 그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1987 때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직선제 개헌하자. 대통령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그 전에는 선법상 간선제였어요. 체육관에서 그냥 그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 당시 어용 단체였죠. 대통령이 많은 그 어용 단체에 그 옛날 유신회였고, 박정희 때는 유신회나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그런 소규모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다는 시대였거든요. 87년 이전까지 전두환도 체육관에서 탄생을 했고, 근데 87년도에 이제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그때 이제 박종철 돌아가셨고 이한열 돌아가셨고 하면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민주화 그 바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백기를 듭니다. 알겠다. 국민이 원하니까 직선제 개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고, 직선제 개헌 한 직후인가요? 그리고 이제 제 13대 대통령 선거를 했죠. 죄송합니다. 87년도 맞아요. 헷갈리네. 87년도. 언제죠? 87년 맞죠? 맞지? 네, 87년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개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 정권의 2인자였던 전두환의 베프인 노태우가 출마를 합니다. 그때 민정당 대표였고요. 자, 진짜 몇십 년 만에 온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지금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87년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결국 직선제 선거를 하게 됐어요. 대통령 선거. 이때 이제 이 삼김이 단일화를 못한 거죠. 다 서로 이 사람이 다 대통령 가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되겠다.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지역 정치 상징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김영삼, 영남이에요. 영남, 경상도. 왼쪽에 김종필, 충청. 오른쪽에 김대중, 호남, 전라도. 다 지역 기반이 있고 지지 기반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양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지 기반이나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하기 어렸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건 근데 이 야권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기호 1번 노태우, 기호 2번 김영삼, 기호 3번 김대중, 기호 4번 김종필까지 야권 후보가 셋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절대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피 흘려서 얻은 직선제라는 결과물을 갖다가 그 과실을 따먹은 게 결국은 민정당이 따먹었어요. 결국은 전두환 베프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버렸죠. 근데 여담이지만 전두환은 친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안심을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1년 갔나요? 결국 백담사로 갑니다. 노태우가 정권 잡자마자,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이 뭐냐, 88년도에 이제 여소야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 분이 이끄는 정당이 국회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5.18도 다시 청문회가 처음이었죠. 5.18 청문회 시작하고 전두환 비리가 막 쏟아지면서 노태우가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친구인 전두환을 백담사 설악산에 있는 절로 보내버려요. 감옥은 못 보내고 절에 가서 좀 근신 좀 하고 있어. 그러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3대 총선 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긴 됐는데, 이 세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표가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어부지로 대통령이 된 건데, 총선 또 얘기가 다르죠. 각자 이끄는 정당들이 있었어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여기 누구야? 김종필의
이때 민주공화당인가 뭐 그랬어요. 이 세 개 당이 이제 야당들이 다수당을 차지해버린 거죠. 예, 그 배경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이 세 사람은 정말 필생의 라이벌들이었어요. 정말 특히 DJ 가운데 김영삼하고 오른쪽에 김대중 같은 경우 평생 라이벌이었죠. 결국은 나중에 김영삼은 노태우하고 손을 잡아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3당 합당입니다.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이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의힘이 전신이 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주자유당이었다가 신한국당이었다가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런 거 거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김영삼이 물러난 뒤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는데 김대중을 대통령 만든 사람이 바로 김종필이에요 또. 김종필이 DJP 연합이란 걸 해가지고 호남 충청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 진짜 잘 모르실 것 같아 설명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손편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한 명 있고 내 밑에 10,000명이 있다는 거죠. 그 위에 한 명이 누구냐? 박정희였어요. 참고로 박정희하고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박정희 친인척이죠. 5.16 쿠데타 때 가장 오른팔이었어요. 근데 박정희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제 경계를 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 뒤통수 칠릅니다. 그래가지고 김종필 씨가 미국으로 잠깐 도피성 외유를 가게 돼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자의반 타의반. 왜 가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그때 이분이 만든 말. 이분이 어록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풍류를 즐길 줄 알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진 분이었대요. 그 학식이나 식견이나 인품이나 이런 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옛날에 이제 8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삼김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매력이 넘쳤던 사람이 김종필이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잡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이 삼김은 그러니까 아웅다웅이었어요. 아웅다웅이들. 같이 모이기 힘들어요. 근데 김종필의 손편지를 통해서 또 그것에 또 손편지로 답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모였다는 거죠.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다지만 옛날에는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의사봉 집어던지고 그렇게 싸워도 저녁 때는 어깨동무하고 폭탄주를 마셨답니다. 어떤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낭만의 정치도 이제 지금은 실종이 됐대요. 어쨌건 정치의 낭만성을 얘기를 한 거죠. 어떤 교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 셋 다 각자 정치적인 야심은 다르고 다 서로 적이에요. 정적이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겉으로나마 품격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배경 설명드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따옴표 들어가 있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의와 친밀감. 참고로 이 붓이 이게 저는 여기까지 못 찾아봐. 이게 그냥 이 펜으로 쓴 건지 붓으로 쓴 건지 모르겠는데 김종필 씨는 서의도 굉장히 명필이었다고 해요. 자, 대화는 양방성이 전제되는 진짜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 하지만 민주화의 거인들 정말 이 세 사람은 민주화의 거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흔쾌히 화답했다. 직접 손편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 날짜도 5월 18일 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50특위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위원 구성에 합의했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20세기 말 우리나라 그 정치 현대사에서는 이 삼김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두 분 태어나시기 전에 일이지만 이 삼김 이 세 명에 의해서 이 오롯이 뭐 잘 많이 안 쓰는 표현인데 글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롯이가 뭐냐면 그냥 온전하게 고스란히 뭐 그런 뜻이에요. 고스란히 그 세 명에 의해서 이 세 명을 빼놓고 정치를 얘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까닭의 삼김 정치는 나중에 이제 구태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 보스 정치, 인물 중심의 정치. 그리고 이 삼김 정치 시대 때는 정당이 진짜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정당의 왕이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금 같은 뭐 우리 그런 기사 유행하죠. 시스템 공천이란 말. 그런 그 시스템 공천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고 싶으면 공천이지. 그래서 김영삼의 신한국당을 계승한 한나라당조차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창당 선언문에서 삼김시대 청산을 내걸 정도였다. 이 삼김시대 하면은 바로 이 세 단어입니다. 보스 정치, 깡패 정치라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깡패 정치라고 그래요. 조폭 정치라고도. 보스 정치, 권위주의, 지역주의, 각각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지역 기반을 삼아가지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김대중 다음이 노무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글도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동수인가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 바로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께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삼김은 이제 배우자까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삼김 시대가 이제 드디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때는 구태라고 취급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청산해야 될 어떤 낡은 정치의 표본이었던 삼김 정치인데 읽어보셨겠지만 요새 정치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면 차라리 이 시절이 그립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이 지금 나아졌냐 우리가. 자, 여기서 물론 하지만이 생략됐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문장 당내에서 총재의 권한은 해체되었고 앞에 물론이 생략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죠. 총재 옛날엔 총재라고 불렀어요. 총재 그 이름 자체가 되게 권위적이었죠. 지금 대표로 바뀌었죠. 총재 권한 해체됐고 당원 참여 늘어났고 미디어 소통도 늘어났다. 물론 그렇긴 해.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가 현대화된 부분도 있긴 해. 하지만 수준이나 품격은 전혀 더 높아지지 않았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88년생 청년 정치인조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개혁이라면 차라리 삼김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뭐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차라리 이때 정치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많이 봤죠.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한 10개 넘을 것 같아요. 사회적 갈등의 권위적 배분,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등은 왜 생길까요? 갈등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갈등은 욕망,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뭐 먹을 거 널려 있고 뭐 아파트가 막 그냥 뭐 다 있고 뭐 이렇다면은 갈등이 생길 리가 없겠죠. 갈등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각자의 욕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충족해줄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갖다가 권위적,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건 앞에 나온 권위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말하는 권위주의는 나쁜 뜻이에요. 보수 정치의 권위주의라면 이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공적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 투표를 뽑아서 뽑은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그런, 여기서 좋은 뜻의 권위입니다. 권위적 배분이 바로 정치다. 뒤에 정치의 정의 한 번 더 나오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조정, 이게 정치 핵심 기능이다. 근데 지금은 협상이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 차라리 협상을 하는 어떤 이렇게 통 큰 협상이라는 게 있었던 삼김들의 시대가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마지막 문장. 싸울 땐 싸우더라도 손잡아야 할 땐 손잡는 정치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글은 삼김 시대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정치 꼬라지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너네는 삼김한테 좀 가서 배우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 중에 하나, 김종필 총리의 어록인 것 같아요. 따옴표 안에. 자, 90년대 정치는 나와 김영삼, 김대중의 역정과 신념이 흩어져 부딪히고 새로 조합돼 재구성된 공간이었다. 이것도 명문장인데 여기서 역정은요, 우리가 역정을 내다, 화내다, 그 역정이 아닙니다. 지나온 경로, 우리가 걸어온 길, 이걸 갖다 역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 소설인가요? 철로 역정 있죠? 철로 역정. 거기 말하는 역정이에요. 역정. 이 젊은 분인데 저 어제 처음 접해봤는데 그렇게 잘 쓰네요. 그러니까 이동수 씨. 그래서 이분이 조선일보, 한국일보, 또 어디더라? 중앙일보인가, 신문 세 군데 고정 칼럼을 기고로,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세 군데 고정 칼럼 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생활비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 예. 아무튼 이 글은 그래서 우리가 좀 또 요즘 정치를 갖다가 좀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이제 두 분 조금 어렵고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이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시절의 정치라는 거, 적어도 나중에 진짜 시간 나면 한번 이 세 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면 재밌어요. 이 세 분의 역사가 어떤 한국 정치 역사니까요. 그 다음 거 경향신문 기고 상당히 센 톤으로 썼습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을 갖다가 이제 타파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많이 다뤄졌던 글이에요, 사실은. 근데 총선 전이고 하니까 제가 요즘 아시잖아요. 선거 전이라서 정치에 관련된 글을 안 고르는데 이거는 뭐 여당, 야당 편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놈들이 이렇게 쓴 글이라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중간에 좀 좋은 표현들이 있어서 골랐어요. 국회의원의 합법적 부패,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합법적 부패. 법이 허용한 부패라는 거야. 근데 왜 부패라고 부르냐? 너네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누린다 이거죠. 그쵸? 합법적 부패, 이걸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민심의 공약, 니들이 공약은 국민 유권자는 공약을 말 안 하죠.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이 공약을 말하는데 너네가 입으로 안 떠드니까 민심이 이렇게 공약을 하라고 시키는 거다, 이런 뜻이진 거죠. 민심의 공약. 첫 번째 단락.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귀족 정치라고 일갈했다. 일갈이 뭐냐면은 한 일자에다가 소리지를 갈자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이렇게 빽소리 지르는 거예요. 빽소리 지르면서 한번 꾸짖는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쨌건 선거가 귀족 정치라고 좀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귀족주의다. 자, 그 다음 단락, 아니 다음 단락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그래요. 선거판은 늘 고학력, 가방끈 길고 돈 많은 전문직 사람들의 동무되고 그들이 대표로 선출되면 결국 귀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루소가 이런 말 했어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장자크 루소가
모든 국민들은 딱 선거 때만 자유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간접 민주주의, 이 대의제 민주주의나 선거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5천만 명 다 모여가지고 투표하자. 약간 거의 극단적으로 약간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 분이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바로 노예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르주아들의 사교장. 두 번째 달라. 뭐 엊그저께도 우리 이런 걸 봤죠. 양당 후보들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고관, 대자, 고학력자, 명망자, 뭐 평균 예산 38억 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 문장. 그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참 이게 참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애절한 사연들을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의문이다. 그렇죠? 민초 우리가 이제 그 좀 약간 진보 지정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민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국민을 갖다가 풀에 비유를 합니다. 풀. 이 초자가 풀초자예요. 근데 그냥 풀이 아니라 잡초예요, 잡초. 근데 왜 잡초에 비유를 했을까요? 이름이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근데 잡초는요. 제초제 안 쓰면 안 죽습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이 바로 이 잡초거든요. 바로 민초들은 끝끝내 살아남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 자산, 교육 수준이 다 높은 사람들이 지금 다 배지를 다는 게 어떤 고착화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란 눈물의 계곡. 어서 눈물의 계곡 못 찾아봤습니다. 한번 다운표로 된 거 보면 어서 인용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건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입으로는 민생하죠. 근데 국민을 가스라이팅한다. 이거 굉장히 좀 독하게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뭐 대충 다 아시죠? 온갖 특권 다 누리죠. 연봉 5억 원에 보좌진 9명에 그쵸. KTX 뭐 다 무료. 공항 가면은 그 저기 VIP 라운지 쓰고요. 어쨌건 자 헌법 법률을 보장한 이 특권들, 황금알을 넣는 거에 신의 직장, 제도적 특권, 합법적 부패, 현대판 귀족 다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뻔합니다. 이런 글은 공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이거는 저보고 쓰라고 해도요. 뭐 제가 이런 수준의 글은 못 쓰지만 저보고 쓰라고 하면은 저도 당장 북유럽의 국회의원들부터 찾아봤을 거예요. 당연히 비교는 북유럽입니다. 서유럽도 아니고 북유럽. 유럽 강소국. 왜 강소국이라고 했냐? 나라가 어떤 경제 규모나 인구나 이런 건 쬐끔해요. 북유럽 나라들이 뭐 스위스나 이렇게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근데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죠. 다 읽어보셨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비서 두 분이나 있잖아요. 이 비서도 없대요. 손님 오면 자기가 이렇게 커피 타가지고 대접하고 그런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제가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 이직률이 30%입니다. 참, 그쵸? 예. 그야말로 봉사와 헌신의 아이콘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너무도 다르다. 자, 그 다음 단락이 조금 중요한데, 이거 조금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지금 국회의원 줄이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조금 애둘러서 비판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하는 것 없이 그냥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확 줄이자 이런 얘기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말은 그거예요. 국회의원을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숫자는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숫자 줄이면 국회의원 힘은 더 세져 버려요. 한 명당 힘은 더 세져.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월급을 깎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 그 위성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려면 서약서를 3장을 써야 된답니다. 첫째 불체포 특권 포기. 한동훈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걸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는데 의결해가지고 그냥 동의가 안 돼버리면 감옥을 못 보내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는 거. 두 번째가 뭐였더라? 출판 기념회 안 한다는 거. 왜냐면 출판 기념회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정치자금 끌어모으는 책 한 권에 그거 솔직히 3천 원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3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도 안 삼아요. 출판 기념회 하지 말고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어요.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뭐 이거 해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이런 금전적인 물질적인 혜택에 대한 포기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제안은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다운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신자유주의, 보수적인 그 입장이에요. 작은 보수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에 있어서 큰 정부를 지향을 하게 되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치관 국민힘다운 자 국민 정치 혐오 정세이기 된 포퓰리즘이기 된 뭐 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오히려 의원수는 확대해야 된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수 줄이게 되면은 의원의 힘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특권을 내려놔라. 세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정식 월급만 뭐 수당 같은 거 말고 세비라고 하는 우리 월급만 지금 1,500? 1,500이라고 했나요 저번에? 근데 그걸 갖다 국민 중위소득 수준, 중위소득 수준이면 딱 우리 월급만큼입니다. 그리고 보좌관도 지금 현재 9명인데 두세 명을 확 줄여라. 그렇죠. 어려울 겁니다. 이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국회의원 특권 청산을 약속한 정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자.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이거 약속한 정당 후보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되고 또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죠. 생각이. 예. 살펴볼게요. 예. 자, 이제 앞에 두 글은 이제 논설문에 가깝고 이제 뒤에 두 글은 저도 수필에 가까운데요. 이제 셀프 시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참고로 이제 이 글 쓰신 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하진 이분 잘 모르겠고 SDX 재단이 뭐 하는 데인가 찾아봤더니 저탄소,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걸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어떤 재단법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시니까 이제 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 글도 상당히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좀 맛깔나는 글이에요. 첫 단락 보세요. 식당 셀프, 물은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라고 써놓으니까 애들이 꼬마 애들은 진짜 물이 워터가 아니라 물이 영어로 셀프인 줄 알아요. 예. 아무튼 식당 셀프 얘기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셀프로 반찬을 뜨면서 나오죠. 이게 문장 글의 시작하고 끝을 갖다가 딱 이렇게 뭔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런 글이 좋은 글이에요. 처음에 식당에 그러니까 글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죠? 아까 이동수? 이동수였죠? 이동수.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사실 본인 젊잖아요. 상김씨를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누구였죠? 손명순 여사가 별세하는 걸 딱 보고 뉴스에서 다 코멘트를 했죠. 이제 진짜 상김시대가 저물었다. 배우자까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보고 뭔가 거기서 착상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분도 이걸 쓴 계기가 식당 가서 그냥 이렇게 물 셀프로 뜨다가 거기서 착안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 작은 것에서. 팬데믹 이후 식당에서 셀프란 단어를 더 자주 보죠. 그리고 자, 가격은 그대로죠. 근데 주문도 키오스크로 수술해요. 뒷정리도. 그 뉴스 보셨나요? 얼마 전에? 테이블마다 물티슈를 딱 놔둬요. 닦고 가라는 거. 테이블 치우는 거 닦고 가래. 그래가지고 막 비판 댓글 많이 달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셀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셀프 현상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혁의 결과다. 그죠? 읽어보셨겠지만요. 음식 배달 로봇. 보신 적 있나요? 우리도 있습니다. 송월관 가면 있습니다. 예. 송월관 저기 가면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 셀프가 자꾸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건비 문제. 최저임금이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이제 갈수록 사람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셀프가 더 많아지지 않나, 키오스크가 더 많아지지 않나.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일을 잘 해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극명하게 차별화된다. 이게 바로 그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폰뱅킹 못하니까 지금도 돈 찾으려면 은행 가서 창구를 가시잖아요. 잘 해내는 자 그렇죠.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이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가 더 심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배워가는 거죠. 저도 심리학은 잘 모릅니다. 근데 융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에고하고 셀프로 구분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 에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기적인 나예요. 그냥 나만 생각은 나. 근데 셀프는 그 나를 갖다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좀 약간 확장되는 그런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줬어요. 이분 이제 또 목수가 등장을 하네요. 공교롭게 이 다음 글을 쓰신 분이 목수예요. 목수, 성전을 짓는 목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오늘 밥 먹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건 에고의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성전을 짓는다 이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때 이제 이게 바로 에고를 넘어선 셀프의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자의식이. 그렇죠. 그래서 셀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그 뭐 지구적 가치 그리고 진정한 삶이 완성된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못하죠. 지금 에고가 강조되는 사회다. 학교에서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결국 학교에서 인성교육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애들 뛰어놀지 못하죠. 의대 가야죠. 예, 지금 점점 에고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AI를 갖다 끼워 넣었어요. 참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것도 있지만은 글을 짜임새게 잘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더더욱 좌절의 빈도와 강도가 강해질 거예요. 이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이게 저는 좀 겁나요. 인공지능.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겠지만 저희 꼬마들이 제 나이 됐을 때는 어떤 세상이 될지 저는 좀 무섭기도 합니다. 약간 진짜. 그래서 이 셀프를 갖다 우리가 왜냐 이제는 인공지능과의 대결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화처럼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세상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선한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의식 수준을 갖다 좀 고양을 시켜야 된다. 에고의 차원을 넘어서 셀프 차원으로. 그게 왜 그러냐? AI는 죽었다 깨나도 셀프 차원으로 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게 AI가 이제 계속 지금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뭐 이세돌하고 알파고 그 바둑시합 이미 지적인 능력의 부분에서는 이미 AI가 지금 인간의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선과 악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종교의 문제로. 이러면서 제가 아까도 잠깐 그걸 찾아봤는데 아직 그것에서 이렇게 좀 짜임새게 쓴 글은 못 찾았는데 AI가 나중에 선과 악을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인식하고 분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니까. 아니면 스스로 학습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 AI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좀 약간 미지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뭐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이분은 이 글을 쓰면서 본인이 SDX 재단 이사장이니까 이제 다시 앞단락하게 그 단락에서 탄소 문제 무슨 뭐 자원 배분 문제 뭐 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그래서 셀프가 강해지면 그 마지막 문장이죠. 셀프가 강해지면 에고 대신 셀프가 강해지면 지구촌의 다른 한쪽의 어려움 뭐 간단히 아프리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잉여 자원의 재분배 이거 몇 글자죠? 이 8글자가 상당히 큰 뭐랄까 무게를 갖는 겁니다. 잉여 자원의 재분배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잉여 자원의 재분배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면 같이 사는 사회 어떤 공동체의 전체의 선을 추구하고 이타적인 삶을 갖다가 정말 함께 사는 삶을 향하는 거예요. 잉여 자원이 재분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분명한 건 잉여 자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잉여 자원 뭐가 남아도는데 이게 남아도는 게 계속 가진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 계속 없고 근데 이 재분배하자는 게 뭐냐면 잉여 자원이 가진 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전 지구적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좀 이게 무거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에고를 지탱할 힘이 없다. 왜냐?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강력한 에고를 가진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가 뭐 우리 손자 때, 증손자 때 가서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인공지능은 엄청난 강력한 에고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셀프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에고 덩어리다. 극도 이기주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선과 악의 말씀도 드렸지만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가 강화되어야 거기 중간에 나오죠. 인공지능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뭐 동반자라는 표현 썼지만은 그런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 셀프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참 이런 게 잘 쓴 글입니다.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해요. 첫 단락에서 식당에서 물은 셀프 딱 봤어요. 마지막 단락에서 반찬 셀프로 가져가라니까 우리 또 점심 때 셀프로 가졌습니다. 셀프로 반찬을 뜨면서 근데 또 이제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구를 훼손하지 않게 꼭 필요한 만큼만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종업원에 의해서 원하지도 않는 양의 많은 반찬을 다 먹지 못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감사한다. 그래서 이런 글이 참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쉬어버렸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다음 글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글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룬 글은 굉장히 많아요. 유언장 미리 쓰기, 미리 들어가 보는 관체험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장례식 체험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갖다가 미리 이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주제인데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글을 맛깔나게 좀 잘 쓴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단락에서 이제 자기 얘기를 했죠. 공식적인 장례식을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는 분이에요. 공식적인 장례식을 얼마 전에 마쳤다. 아까 앞글에 목수가 등장했는데 이분이 목수네요. 부고기사 뜻하는 오비추어리 전시회도 마치고 유언장도 다 쓰고 공증까지 해놓고 시신은 의대에 기증을 하고 장례식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저랑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입버릇 좀 하는 얘기인데 술자리에서 제 친한 동생들 김우기한테 제가 김우기 한 10번 들었어요. 나 죽으면 절대 슬퍼하지 말고 웃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아무튼 자 아직은 물론 이분 건강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내게도 제한된 시간만이 허락됨을 알고 있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뭐 섬뜩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진짜 좀 그래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살아서 눈 떴다는 걸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술 담배를 갖다 과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 돌연사해도 이상하지 않는 몸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안 죽고 또 태어났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좀 약간 끔찍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그날이 자기 마지막 날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불행이거든요. 교통사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자. 어떻게 보면 주제가 그거죠. 이 유통기한도 제가 많이 좀 공감하는데, 제 좀 진짜 졸필인데, 저는 실제 그래요. 저는 실제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살 때, 맥주 말고 뭘 사든지 간에 애들 사탕을 사더라도 항상 유통기한을 꼭 보거든요. 근데 유통기한 볼 때마다 좀 우울해져요. 네가 나보다 오래 살 수도 있겠다. 진짜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보통 맥주 유통기한 1년인데 보면은 맥주 살 때마다 잠깐 우울해져요. 항상 그 생각을 하니까 얘보다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걔는 어쨌건 걔는 그까지 살아요. 네, 거기까지 살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데요.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의 유통기한이 언제일까? 그러면서 이 중간에 나오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 책은 두 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두 분이 태어날 무렵에 지원관님 태어나기 전에 나온 책, 이 93년에서 44년에 나온 책인데, 스티븐 코비의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 이 열풍이 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읽어보진 않고 그냥 그 다이제스트 요약한 것만 봤는데, 근데 거기에 이게 나와요. 실제로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끝을,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뭐 글 쓰는 기법이 아니라 이 글은 좀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게 이분의 독창적인 표현인지 이미 나온 건지 찾아봤는데, 제가 구글링을 해본 결과는 이분이 만든 것 같아요. 위스키 이론하고 우유 이론. 이거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위스키가 뭐냐면,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릴게요. 양주예요, 양주. 우리 흔히 말하는 양주인데, 위스키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맥주 있죠, 맥주. 맥주를 끓여요. 보글보글 맥주를 끓여요. 그러면 김이 나오겠죠. 그 김을 갖다가 모아요, 받아요. 수증기, 맥주의 그 끓인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오크통에다, 참나무통에다 넣고 푹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오래될수록 비싼, 부드럽고 맛있는 위스키가 돼요. 예. 그래서 위스키로는 오래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맥주를 끓인 게 위스키고요. 우리가 꼬냑이라고 아시죠? 꼬냑이나 브랜디. 꼬냑은 뭐냐? 포도주를 끓여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게 꼬냑이에요. 맥주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 받아가지고 만든 게 위스키고, 포도주, 와인을 끓여가지고 만든 게 꼬냑이거든요. 쓸데없는 얘기네. 예. 위스키 이론. 언젠가 시간이 나면 더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유 이론. 참, 그쵸. 여기서 또 이제 인상 깊은 거 많이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따옴표 쳤죠.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술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위스키를 좋아하지만은 우유를 딴다. 그 개인 경험을 얘기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글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 본인의 경험을 갖다가 진솔하게 쓰면서 공감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그래요. 죽기 전 아니고 은퇴하고 나면은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미룰 필요가 뭐 있어. 갔다 왔어. 대만 교토. 갔다 왔는데 다음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렇죠. 유통기한, 이게 마지막,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참 섬뜩합니다. 무서운 문장입니다. 유통기한은 그렇잖아요. 맥주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유통기한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줄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좀 더 삶을 고맙게 여기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이 또 어디 무슨 코치도 하시나 봐요. 자, 보통 이제 질문할 때, 면접할 때, 이제 면접 비슷한 거예요. 면접할 때 뭐 이 회사에 들어가서 뭐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거냐, 이걸 물어본대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이걸 참 알찬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 소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 천재,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컴퓨터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신화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빨리 돌아가셨죠. 56년. 좀 안타까워요. 진짜 천재였는데. 근데 이분이 실제 이랬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져듭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자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출근을 해서 내지는 뭐 어디 학교에 가서 뭘 하겠다. 그럼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면 너 뭐 할래? 이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을 때 아니요라는 답이 반복해서 나오면 일정과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 삶을 사는 한 진지한 태도의 하나로서 좀 이렇게, 이거는 버릴 게 없어요. 달랑마다. 진짜 달랑마다 버릴 게 없어요. 이거 저희도 처음 봤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언하다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 있지만 포캐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백캐스트는 저도 처음 봤어요. 백캐스트. 그러니까 미래 특정 시점을 끝으로 다 읽어보셨죠? 끝으로 정한 다음에 현재를 과거에다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을 더 진지하고 알차고 치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진짜 다시 보니까 이 글은 버릴 달락 문장이 없는 글입니다. 참 잘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단락에서 내가 유언장을 쓴 것도 백캐스트 기법을 뭐 내 삶에 적용한 것이다. 뭐 여튼 그렇죠. 마지막도 훌륭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참 이런 걸 다 찾아냈을까?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아셨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걸 안 읽어봤어요. 셰익스피어 희곡적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셰익스피어 희곡 제목을 갖다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멋있죠? 올해가 끝났을 때 당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지금 3월 얘기라고 했어요. 3월 중순이다. 3월 말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읽어보면 참 깨달음을 주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라봤고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 건배사니까 넘어가겠어요. 이건 아유 민망해라. 허접한. 참고로 제가 술 먹고 쓴 글입니다. 이거 술 먹고 캔맥주 사가지고 먹다가 진짜 그랬어요. 지금 먹다가 제가 혼술 가끔 하거든요. 집에서 혼자 맥주 마시는데 캔맥주 4개 사면 옛날에 10,000원이 지금 12,000원이에요. 캔맥주 4개 사가지고 먹다가 유통기한을 보다가 딱 그 생각이 진짜 이 생각 그 술 먹고 쓴 거래요. 나보다 네가 더 오래 살 수도 있겠구나. 예, 어쨌건 네. 오늘 나눈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